친구들과 3시간 넘게 떠들다 집에 돌아왔는데 왜 침대에 누우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가? 분명 즐거웠다. 웃기도 많이 웃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내 말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 상대방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주기나 했나? 당신은 지금 휴대폰을 꺼내 카톡 대화창을 다시 열어본다. 그제야 깨닫는다. 내가 말을 많이 한 것과 대화가 잘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솜씨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사이 사람들은 하나둘씩 당신 곁을 조용히 떠나고 있을지 모른다. 전화통화가 30분에서 5분으로 짧아지고 모임에서 당신 옆자리만 비어있는 일이 늘어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직 편지로만 세상과 소통했다.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입을 열어 나를 드러내기보다 귀를 열어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대화의 품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3초의 멈춤이 관계를 살린다.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멈추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무섭게 내 말을 꺼내는 습관. 이것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다. 당신의 대화를 떠올려 보라.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든 적이 있지 않은가? 상대방의 마침표가 찍히기도 전에 내 문장이 시작된 적은 없는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편지 한 통을 보내면 답장이 오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다. 현대 대화의 비극은 바로 이 기다림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우리는 대화를 잘한다고 착각한다. 상대방 말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센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당신 주변을 떠올려 보라. 경로당에서 65살 김 씨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그런데 채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친구가 끼어든다. 에이, 며느리가 다 그렇지. 우리 집은 더해. 김 씨는 입을 다문다.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영영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 먼저 갈게. 돌아가는 길에 김 씨는 생각한다. 왜 내 말은 늘 중간에 잘리는 걸까? 내 이야기는 그렇게 들을 가치가 없는 걸까? 이것이 바로 3초를 기다리지 못해 생기는 일이다.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쌓이고 그 상처는 서서히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7살인 박 씨,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며느리가 나한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서. 박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친구의 눈을 바라봤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그게 전부였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자기 경험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런데 친구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들어주니까 속이 후련하다. 친구는 그날 이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박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 박 씨가 특별한 조언을 해서가 아니다. 그저 3초를 기다려주고 끝까지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였다. 70살인 이 씨, 퇴직 공무원 출신이다. 이 씨는 대화할 때 습관이 있었다. 누가 고민을 꺼내면 0.5초 만에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10년 전에 수술까지 했어. 손주가 요즘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우리 손주는 전교 1등이야. 역시 어릴 때부터 잡아야 해. 상대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 화면만 들여다본다. 아, 그렇구나. 대화는 거기서 끝이다. 이 씨는 모른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고 있다는 것을. 경로당에서 자기가 다가가면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한다는 것을. 왜 그런지 이 씨는 아직도 모른다. 자기는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유배지에서 제자들이 찾아와 질문을 던질 때 그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먼저 제자의 눈빛을 살폈다. 이 질문 뒤에 어떤 고민이 숨어 있는지, 진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렸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가르침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의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승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라. 그 3초가 상대방에게는 존중으로 느껴진다. 둘째, 그랬구나 라고 추임새를 넣은 뒤 5초간 기다려보라.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여백을 주는 것이다. 셋째, 단답형 질문 대신 조금 더 들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라.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 넷째, 카톡 답장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의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라. 성급한 답장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상대방이 말을 멈추면 눈을 맞추고 미소 지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계를 살린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침묵은 말보다 깊고 멈춤은 말보다 빠르다. 지금까지 3초의 멈춤이 관계를 살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조언보다 무서운 것은 공감 없는 정답이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려 한다. 그것이 도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훈계할 때도 그들의 처지를 먼저 헤아렸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는 꾸중보다 걱정이 먼저 담겨 있었다. 정답은 머리로 알지만 위로는 가슴으로 받는 법이다. 당신의 대화를 떠올려 보라. 자식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한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힘들면 그만둬. 돈 버는 게 다 힘들지.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 아침에 좀 걸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참고 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자식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한다. 왜 전화했을까? 괜히 말했나? 다음부터 자식은 힘들어도 전화하지 않는다. 잘 지내요라는 말로 대화를 끝낸다.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30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5분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공감 없는 정답이 만들어내는 거리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정할머니.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다. 어느 날 대학생 손녀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할머니, 나 시험 떨어졌어. 어떡해? 정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많이 속상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할머니는 알아. 그게 전부였다. 공부 더 하라는 말도, 다음에 잘 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손녀의 마음을 알아줬다. 손녀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한테 전화하길 잘했다. 일주일 뒤 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나 다시 공부 시작했어. 정할머니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녀의 마음을 읽어줬을 뿐이다. 그런데 손녀는 스스로 일어섰다. 이것이 공감의 힘이다. 반면 어떤 분은 달랐다. 65살 김씨, 퇴직한 회사원이다.
김 씨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청소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먼지 좀 보세요. 경비원이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김 씨는 더 말을 이었다. 청소는 말이야, 구석부터 해야 해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경비원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비원은 김 씨를 보면 멀리서부터 피해간다. 인사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친다. 김 씨는 투덜거린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김 씨는 모른다. 자기가 건넨 것이 조언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것을. 상대방의 상황은 묻지도 않고 정답만 던졌다는 것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백성들을 만날 때 그는 먼저 물었다. 자네들의 고충은 무엇인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론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먼저 읽으려 했다. 해결책은 그 다음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약용을 믿고 따랐다. 내 편이라는 것을 먼저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기 전에는 조언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은 조언이 아니라 들어주기를 원한다. 둘째, 많이 속상했겠네 라고 감정의 단어를 먼저 써라. 상대방은 자기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느낀다. 셋째, 나도 그런 적이 있어라며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라. 완벽한 사람의 조언은 부담스럽다. 넷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기울여라. 자세만 바꿔도 대화의 온도가 달라진다. 다섯째, 내 말이 맞다라고 일단 인정해줘라. 틀린 부분이 있어도 먼저 공감한 뒤에 말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옳은 말은 귀를 울리나 따뜻한 말은 심장을 울린다. 3초의 멈춤과 공감의 힘을 실천하면 이미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 대화의 주인공을 바꾸는 마법의 질문이다. 대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거울을 보듯 말한다. 내 이야기, 내 자랑, 내 경험.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창문을 열듯 말한다.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의 대화를 떠올려 보라.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어제 병원에 갔는데. 나는 손주가 셋인데. 나는 젊을 때 말이야.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 하지만 눈빛이 점점 흐려진다. 커피잔만 만지작거린다. 휴대폰을 슬쩍 확인한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한다.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30분 넘게 자기 건강 이야기를 한다. 내가 혈압약을 바꿨는데 말이야. 내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내가 당뇨 수치가. 주위 사람들은 시계를 본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난다. 남은 사람은 그제야 깨닫는다. 내가 너무 오래 말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조 씨, 전직 은행원 출신이다. 조 씨는 대화할 때 특별한 습관이 있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느 날 친구가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모임에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이쁘네하고 말았다. 하지만 조 씨는 달랐다. 어머, 그 운동화 어디서 샀어? 색깔이 참 예쁘다. 친구가 대답했다. 응, 백화점에서 샀어. 요즘 걷기 운동 시작해서. 조 씨가 물었다. 걷기 운동? 어디로 다녀? 나도 시작하고 싶은데. 친구의 얼굴이 환해졌다. 우리 동네 뒷산에 산책로가 있거든. 거기가 진짜 좋아. 대화가 이어졌다. 운동화 이야기에서 산책로 이야기로, 건강 이야기로, 요즘 생활 이야기로. 친구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모임이 끝나고 친구가 조 씨에게 말했다.
오늘 너랑 이야기해서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조 씨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질문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반면 어떤 분은 달랐다. 70살 초반의 최 씨다. 최 씨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바로 자기 이야기로 가져온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피아노 대회에서 상 탔어. 최 씨가 바로 끼어들었다. 우리 손주는 바이올린에 이번에 영재원에 붙었어. 분위기가 싸해졌다. 상 받은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다물었다. 아, 그래. 대단하네. 축하받아야 할 순간이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최 씨는 모른다. 자기가 대화를 망쳤다는 것을. 다음 모임부터 사람들은 최 씨 앞에서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는다. 괜히 말했다가 기분만 상하니까. 최 씨 옆자리는 늘 비어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아전들에게 그는 끊임없이 물었다. 이곳의 농사는 어떤가? 자네들의 고충은 무엇인가? 자신의 학식을 뽐내지 않았다. 상대방을 대화의 중심에 세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당신은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라.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의 관심사를 기억했다가 먼저 꺼내라. 지난번에 말한 그 드라마 어떻게 됐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다. 셋째, 대화 중에 나라는 단어 사용 횟수를 줄여라. 의식적으로 당신은 내가를 더 많이 써라. 넷째,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확인하라.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지? 상대방은 자기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느낀다. 다섯째,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의견을 구하라.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대화의 품격을 바꾼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질문은 상대를 향한 가장 정중한 초대장이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셨을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네 번째, 비교하지 않는 대화가 품격을 만든다. 우리는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비교한다.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나는 더 아팠어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집은 더 좋아라고 말한다. 이것이 대화를 망치는 가장 흔한 습관이다. 정약용은 남의 불행을 보고 자신의 안위를 기뻐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진정한 어른은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비교는 대화를 경쟁으로 만들고 경쟁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당신의 대화를 떠올려 보라. 친구가 말한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나는 10년 전에 수술까지 했어.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 나는 매일 걷거든.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나도 허리가 안 좋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친구는 입을 다문다.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고통이 별것 아닌 게 되어버렸으니까. 위로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주눅이 들었으니까. 다음부터 친구는 당신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잘 지내라고만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당신은 모른다. 친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유 씨, 전직 약사 출신이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한숨을 쉬었다. 나 주식으로 돈 좀 잃었어. 3천만 원이나. 유 씨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나도 그랬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게 전부였다. 해결책을 말하지도 자기 경험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냥 친구 곁에 있어줬다. 친구는 밥을 먹으며
이것저것 이야기했다. 주식 이야기, 노후 걱정, 자식 이야기까지. 유 씨는 묵묵히 들어줬다.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 내가 아무 말 안 해줘서 오히려 편했어. 유 씨는 비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가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반면 어떤 분은 달랐다. 66살 임 씨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봤어. 다들 축하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 씨는 달랐다. 좋겠다. 우리 애들은 아직 소식도 없어. 부럽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축하받아야 할 순간에 미묘한 불편함이 흘렀다. 친구는 얼굴이 굳어졌다. 뭐, 다 때가 있지. 기쁜 자리가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임 씨는 모른다. 자기가 축하 대신 비교를 던졌다는 것을. 좋겠다라는 말 속에 부러움과 시기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다음 모임부터 친구들은 임 씨 앞에서 좋은 소식을 조심스럽게 말한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 망칠까봐. 임 씨 주변이 점점 조용해진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백성들의 삶을 기록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애썼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비교 없이 바라본 시선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림을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타인의 성취에 운이 좋았네라는 말 대신 애썼네라고 하라.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나의 불행과 상대방의 불행을 저울질하지 마라. 고통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나보다 낫네 혹은 나보다 못하네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 순간 대화는 경쟁이 되어버린다. 넷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라. 내 상황을 떠올리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에만 귀 기울여라. 다섯째, 축하할 때는 진심으로, 위로할 때는 담백하게 하라. 덧붙이는 말이 많을수록 진심이 흐려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대화의 품격을 높인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비교를 멈추면 대화는 비로소 예술이 된다. 지금까지 멈춤, 공감, 질문, 비교하지 않기를 이야기했다. 이제 5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5번째, 말의 온도다.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내용은 맞는데 말투가 차가우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 반대로 별것 아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정약용의 글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가 있다. 그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차가운 학자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대화를 떠올려 보라. 오랜만에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갑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다. 왜 이제 전화했어? 바쁘니까 맨날 안 하지. 밥은 먹었어?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몸은 괜찮아? 운동 좀 해. 틀린 말이 아니다.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다. 하지만 자식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쉰다. 또 잔소리구나. 다음부터 자식은 전화를 미룬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다. 안부 전화가 점점 뜸해진다. 당신은 모른다. 사랑하는 마음이 말투에서는 가시가 되어 나갔다는 것을, 걱정이 잔소리로 들렸다는 것을.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9살인 강 씨, 전직 간호사 출신이다. 강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다. 비결이 있다. 말의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다. 강 씨는 이렇게 답장했다. 어제 보내준 사진 보니 애들이 참 밝더라. 내가 잘 키운 덕분이다. 고맙다.
며느리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간직했다.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 강 씨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고맙다고 했을 뿐이다. 고생 많다는 뻔한 말 대신 내가 잘 키운 덕분이라고 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반면 어떤 분은 달랐다. 73살 최노인이다. 최노인은 경로당에서 늘 화난투로 말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다 틀려먹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자리를 피한다. 최노인이 오면 대화가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저 양반 오면 기운이 빠져. 맞아. 맨날 불평만 하잖아. 최노인은 모른다. 자기 말투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옳은 말을 해도 차갑게 하면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정약용이 병든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유배지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글이다. 그대의 고생을 내가 다 안다. 멀리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 차가운 학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내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라. 어색하더라도 자주 하면 익숙해진다. 둘째, 거친 단어 대신 부드러운 어미를 써라. 왜 그랬어? 대신 그랬구나 라고 하라. 해야지, 대신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라. 셋째,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알아봐줘라. 머리 했네? 잘 어울린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꾼다. 넷째, 부정적인 말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말을 덧붙여라. 좀 늦었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앞에 말이 부드러워진다. 다섯째, 전화 끊기 전에 목소리 들어서 좋았다라고 말하라. 상대방은 다음에 또 전화하고 싶어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말의 온도가 당신의 노후 인상을 결정한다. 이제 마지막 6번째다. 6번째, 대화의 완성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다. 3초의 멈춤, 공감 없는 정답의 위험, 주인공 바꾸기, 비교하지 않기, 말의 온도.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모두 나를 비우는 것이다.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내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것. 내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고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것. 결국 대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대화한 후 스스로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당신과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대화의 완성이다. 당신 주변을 떠올려 보라. 만나고 나면 유독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데도 편안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게 된다. 반면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사람도 있다. 대화가 끝나면 왠지 모르게 지친다. 다음에는 핑계를 대고 안 만나게 된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말의 기술이 아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도 타인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로, 가르침으로, 글로 사람들과 이어졌다. 그 연결의 핵심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이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이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에게서 배운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부터 대화에 작은 여백을 만들어 보라. 3초만 기다려보라. 조언 대신 공감을 건네보라. 당신 곁에 사람들이 꽃처럼 모여들 것이다.
이제 당신은 대화의 품격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첫째, 3초의 멈춤이 관계를 살린다. 둘째,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다. 셋째, 대화의 주인공을 상대방으로 바꿔라. 넷째, 비교하지 마라. 다섯째, 말의 온도를 관리하라. 여섯째,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대화는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참고, 세상을 위해 버텨왔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도 속으로 사귀며 살아온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된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바꾸면 된다. 당신의 대화가 외로웠다면 이제부터 채우면 된다. 외로움은 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나눌 대화법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떠드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만나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말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당부했다. 말은 사라지지만 당신이 남긴 온기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쉰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대화에 작은 여백을 만들어 보라.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